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엑스포책 저자 오룡입니다. 아까 저한테 사인 받으신 분 있잖아요. 예? 몇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사인 받으신 분. 아이 고맙습니다. 예. 사인 해달라고 부탁해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얼마나 그죠 여러분. 저자를 직접 만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또 책을 읽고 왔던 친구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꼭 그 질문할 때 한 번씩 사인 받은 친구들은 꼭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책을 본 소감도 좋고요, 궁금증도 좋고요.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이 다 되어 가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준비가 되셨으면 저희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퀴즈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육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우리 지난 첫 시간, 이 개강식의 열기가 아직도 가득한데 벌써 두 번째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 수업 이후 여러분들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오픈 채팅방으로 통해서 보내주시는 사진들로 저희는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아카데미의 두 번째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수업은 상상력의 전시장 엑스포의 저자 오룡 작가님의 이 재미있는 엑스포 이야기로 세계 박람회의 역사의 의미를 퀴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장에 또 다른 작가님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같이 또 한 번 더 사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의 구시영 선임 기자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시거든요. 기자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엑스포의 전문가님은 우리 오룡 선생님께서 정말 전문가시고, 저는 이제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여러 방면의 취재를 하는데 지난 한 2년 사이에 저희 신문에서 이제 엑스포 관련 기획 그 시리즈를 연재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일조를 했고, 저는 뭐 좀 많이 기여를 못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뭐 취재를 하면서 썼던 내용들을 책에 담았는데 저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은 오룡 선생님한테 많이 들으시고 저도 할 얘기가 있으면 조금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의 열기는 정말 뜨겁거든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온라인에서도 이 소리가 다 들리시는지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네,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출석 체크는 실시간으로 출결 확인하실 수 있게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수업은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변경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좀 공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채팅방이나 글을 남겨주실 때 반드시 등록번호, 학교, 학년, 보호자님의 뒷번호, 전화번호 뒷번호를 아이디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출결사항 중요하죠. 출결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본인 확인이 요 아이디로서 인정이 되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디는 변경 부탁드립니다. 오픈 채팅방, 온라인 참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념 도서를 읽고 계실 텐데요. 그 독서에 대한 인증샷, 그리고 뭐 유의미한 톡방의 글들, 느낀 점들, 소감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기타 등등의 포인트 제도 잘 활용하셔서 퀴즈쇼, 마지막 퀴즈쇼의 동점자 발생 시 포인트 제도로 포인트를 쌓은 친구들에게는 우선순위의 혜택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후의 2인이 있습니다.
이때 1점의 포인트, 1인당 포인트를 3점까지 쌓으실 수 있으시죠? 3점이 있는 친구,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점이 있는 친구, 그렇다면은 동점자 상황에서는 당연히 포인트가 3점인 친구가 승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게 체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인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댓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의미한 소감들, 사진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요것도 우리 포인트 받으실 때 유용하신 부분이시죠. 요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 공지사항란의 댓글로도 출결이 인정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챙기셔서 출석뿐만 아니라 포인트도 모두 다 잘 받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 시간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생중계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이때도 채팅방으로 질이나 출결 되니까 언제든지 반드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체킹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은 알려드렸고요. 우리 오늘 채팅방을 통해서 반드시 예의를 지켜주시는 채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업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총 5차시 프로그램입니다. 4월 30일 우리 개강식을 하셨죠. 그것을 필두로 오늘 12일 금요일 지금 현장에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대면으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 6월 9일 금요일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도 수업이 예정이며 7월 7일 금요일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도 수업이 예정입니다. 이때도 이제 부산 월드 엑스포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김도관 부산연구원 부산경제교육센터장님과 함께 할 거고요. 마지막 우리 퀴즈쇼의 전에는 7월 14일 금요일 우리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이때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때 퀴즈쇼에 대한 모의 퀴즈쇼도 진행 예정이니까 오프라인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 사실 퀴즈쇼 당일날 어떻게 오버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참석하셔서 모의 퀴즈쇼에도 실수 없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대망의 7월 15일이죠. 오후 2시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유력한 장소는 있습니다. 해서 이때는 이제 오프라인 퀴즈쇼로 우리 대망의 지금 달려온 여러 차시 동안 달려온 이 결과가 나오는 대망의 퀴즈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퀴즈쇼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나와서 8월 중 세계 박람회 유치도시 탐방 및 보고서 작성이 되고요. 9월 말쯤에는 유치도시 탐방 및 결과 보고서, 아이디어 소개 등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시상 계획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시는 분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부터 저희가 푸짐한 상품과 상금과 상장이 수여가 될 예정입니다. 시상은 중학생, 고등학생 나누어서 시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상이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생이라서 중학생을 어떻게 이겨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과열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시상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공지가 조금 길어졌죠. 드디어 이제 오늘 재미있는 엑스포 이야기라는 세계 박람회 역사와 의미를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오룡 작가님이 나와 계시고요. 이 상상력의 전시자 엑스포라는 책의 저자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실 수 있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예. 여기 지금 있는 두 책이 왼쪽에 있는 책이 상상력의 전시자 엑스포. 이게 이제 엑스포의 전체 역사를
통사처럼 이렇게 전체를 쓴 거고 오른쪽에 있는 엑스포 부산 5단은 요걸 이제 주제별로 좀 다시 엮어가지고 주제별로 편집을 해서 쓴 책이고 이 국제신문의 기자님들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이 같이 공조를 하게 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보고 있죠. 이 책에서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것들은 도서관에 어디나 있으니까 상상의 전시장 엑스포 이것이 본 역사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172년에 걸친 엑스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에서 엑스포 몇 번 했는지 아세요? 2번 했어요. 어디 했죠? 오. 여수랑 어디? 대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책을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여수랑 했는데 이 여수 엑스포 때 그 여기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BIE 관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이 BIE라는 게 뭐냐면 국제 박람회 기구예요. 엑스포를 관장하는 국제 기구죠. 그래서 이 BIE가 여수 엑스포 때 자체 전시관을 열었었는데 그 전시관 위에 이렇게 영어로 모든 것은 엑스포에서 시작됐다. 이런 말을 이렇게 써붙였었어요. 구호로, 슬로건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엑스포에서 시작됐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산물들이 뭐든지 대면 다 나와요. 예?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컴퓨터, 텔레비전, 재봉틀 이런 모든 우리 문명의 산물들이 엑스포에서 소개가 되고 이것이 대중에게 보급이 되고 확산됐다. 이런 의미로 그 모든 것은 엑스포에서 시작됐다. 이런 아주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그 구호를 여기다 써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170년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댓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실시간 또는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강사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엑스포 역사가 얼마 됐다? 172년 됐네요. 처음에 1회 엑스포가 1851년이었으니까 172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몇 번 엑스포가 열렸느냐?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가장 최근에 열린 엑스포가 어느 건지 아세요? 댓글로. 응? 상하이 얘기한 사람 있어. 또 런던 아니에요. 두바이 얘기한 사람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정답. 뭐 주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지금 못 드리고 잘했어요. 예? 두바이가 2020 엑스포를 했죠. 그 두바이까지 69회 공인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 오사카 간사에서 2025년 엑스포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70회예요. 70회. 네. 그 70회 중에 우리가 여기서 10개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엑스포 10개만 추렸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엑스포를 70개 중에 좀 작거나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다 빼내고 진짜 중요하다고 싶은 것만 10개를 딱 추렸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아까 두바이라는 답을 준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뭐든지 처음에 역사가 시작한 초대 1회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런던 맞아요. 예.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1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10개의 문제 중에 1번이에요. 1번은 1851년 런던 박람회다. 그런데 이때는 영국의 우리가 대영 제국이라고 말하는데 영국의 제국주의가 아주 꽃피웠던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영국이 자기네들 국력이 또 산업혁명의 결과로 이루어낸 그 풍요로운 그 기계 문명 또 생산력을 과시하는 이런 거대한 국제 박람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엑스포의 초대 엑스포 효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보는 사진에 있는 런던에 가면 하이드파크라는 중앙 공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온실 형태로 거대한
전시장을 지었어요. 아, 이 모습이 온실의 모습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즘은 우리가 박람회장 하면은 건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먼저 떠오르죠. 두바이나 상하이나 여수나 생각하면 전시장이 넓은 전시장이 있어서 건물을 여러 개 짓는 게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이때는 이거 하나를 그냥 크게 진 거예요. 일당백으로. 이 전시장 면적이 얼마나 컸냐 하면 92,000제곱미터인데 축구장 11개가 들어가는 크기예요. 네, 아주 크네요. 엄청나게 큰 것을 이게 그냥 돌로는 못 지는 거고 철골로 올려가지고 유리를 붙여서 온실 형태를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온실 형태다 보니까 이게 별명이 수정궁이 됐어요. 수정궁. 크리스탈 궁이다. 크리스탈 팰레스다. 축구 좋아하시는 학생들은 혹시 우리 축구 FC 중에 크리스탈 팰레스 있는 거 아시는 학생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이름이 축구팀 이름으로만 남아 있는데 이때 당시에 수정궁이라는 거대한 박람회장을 지어서 여기서 초대 엑스포가 열렸다.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1851년에 그러면 이때 영국의 왕이 누구였냐? 아시는 분? 누굴까요? 채팅장으로도 여왕인데 응? 힌트를 주면 엘리자베스 아니에요. 아, 빅토리아. 맞았습니다. 빅토리아. 야, 현장 야, 분위기 좋습니다. 정말. 빅토리아 누굽니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응? 나중에 어서 받아가세요. 네. 누가 있어요? 아, 그쪽이에요. 아, 나중에 꼭 받아가십시오. 자, 여기 사진에 나온 이분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분이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부군이 되는 앨버트 공이에요. 앨버트 공. 그런데 바로 이 앨버트 공이 왼쪽에 있는 이 영국 관리였는데 이 헨리 콜이라는 이분의 그 설득에 따라서 이분이 세계의 경제를 영국이 주도하려면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큰 박람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창을 해서 그것을 이 앨버트 공이 받아들여 가지고 박람회를 주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이쁘게 생겼죠? 근데 이건 그림이고 사진이 남아 있는데 이분이 사진은 이것처럼 이쁘지는 않아요. 미안합니다만. 그런데 앨버트 공은 사진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두 분이 동갑이에요. 동갑내기인데 그리고 외사촌지간이에요. 외사촌 이렇게. 예, 그 옛날에 유럽의 왕가에서는 친척끼리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라 자기가 이 윈저 성에 놀러 온 앨버트 공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서부터 16살 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 8살 된 학생이 있나? 16살 때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윌리엄 4세 왕이 그걸 반대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을 못하다가 자기가 이제 여왕으로서 왕위 계승을 하고 나서 이 빅토리아 공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스토리가 또 있었네요. 그 영국의 왕실 지난주에 찰스 왕이 즉위식을 가졌었죠. 찰스 왕의 즉위식이 있었는데 영국의 왕실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또 우리가 유럽이나 서양 문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도 한 번쯤 영국의 왕실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1851년 5월 1일 열린 개막식이에요. 영국 왕실 의전에 따라서 아주 성대하게 또 화려하게 빅토리아 여왕이 개막식을 하고 또 앨버트 공이 그 개막 연설을 했던 개막식입니다. 첫 박람회는 이렇게 거대한 박람회장 안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예술 작품 그리고 가구류 또 기계류 이런 것들이 쭉 전시가 됐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니까 확실히 이 규모가 얼마만 했는지 천장의 높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 19세기의 세계 박람회는 서유럽 도시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다음에서는 프랑스의 파리가
해서 4번을 열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중에 두 번째가 세 번째군요. 세 번째가 1878년인데 이때 아주 슈퍼스타가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발명왕 그러면 어떤 사람 이름이 떠오르나요? 누구? 에디슨. 맞습니다. 에디슨이 떠오르죠. 바로 이 에디슨이 이때 세계 박람회에 데뷔를 했고 그 다음 박람회에서 축음기라는 것을 발명을 해서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대중의 인기를 이목을 끌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다음에 1889년에 파리에서 박람회가 열렸는데 이때 에펠탑이 세워졌어요. 바로 그 유명한 에펠탑이 예. 이때 세워졌네요. 근데 이 에펠탑이 우리가 파리바게트에 가면은 에펠탑이 서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에펠탑 하면 파리바게트 생각하고 이거 뭐 당연히 원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당시에 세계 박람회의 기념물이자 세계 박람회의 출입문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인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출입구로서 세워져서 불멸의 기념탑으로 남았다. 아마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 중에 가장 유명한 조형물 아닐까? 맞아요. 소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가보셔야죠. 네. 예. 여러분, 여러 학생들도 여기는 아마 언젠가는 꼭 한번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유럽을 여행한다. 유럽 관광의 1번지니까 그쵸. 여기 가게 됐죠. 맞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에펠탑에 서 있는 이 샹드마르스라는 이 지역이 5번이나 엑스포를 계속해서 열린 아주 엑스포의 명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에펠탑이고 에펠탑이 나온 1889년 파리 박람회고 이렇게 에펠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관람을 하고 했죠. 예.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에펠탑에 설치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올라가서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식당은 없는 것 같은데 전에는 그 식당도 있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아까 학생들이 다 대답해 주신 이 토마스 에디슨. 이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을 해서 가져와서 시연을 했는데 자기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까 그걸 축음기에서 녹음을 하고 그거를 저 옆에서 들려주니까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 당시에서는 신기했던 거예요. 소리가 녹음이 되니까. 근데 이때 노래를 했다는 노래가 여러분들 요새는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는데 떴다 비행기라는 동요가 있어요. 있죠? 떴다 비행기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미국 동요인데 원래 미국 그 동요명으로는 Mary had a little lamb. 메리가 조그만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니고 그냥 읊조리듯이 가사를 외웠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토마스 에디슨을 쳐서 이걸 검색할 수가 있어요. 소리가 유튜브에 있어요.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인가요? 140, 50년 된 전에 이 에디슨의 목소리를 우리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볼 수 있다. 그래요. 네. 나중에 꼭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인데 이 시카고 박람회는 너무나 우리한테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 박람회 자체로 중요한 박람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이 화이트 시티라고 불린 거는 하얀 그 대리석과 회벽으로 주로 건축을 해가지고 하얗게 보이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미국의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은 의사당서부터 백악관 또 뭐 링컨 메모리얼 이런 데까지 쭉 걸쳐 있는 내셔널 멀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과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학까지 이르는 국가 상징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모델이 됐다, 전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때 이거 뭐죠? 빙글빙글 타는 이 대관람차. 맞아요, 네. 그 말 어디서 들었어요? 놀이공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 놀이공원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게 이때예요. 놀이공원 원조예요, 이게. 예? 네, 놀이공원 원조고 그 놀이공원 중앙에 이렇게 대관람차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게 지금도 사실 놀이공원에 가면 마지막에는 꼭 타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 시작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때가 요게 지름이 84m였는데 요번에 두바이 엑스포에서 세계 최고 수준 그 규모의 이 휠을 만들었어요. 대관람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름이 180m. 와. 네, 180m짜리 만들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뭐 안 만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크기 경쟁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시작된 거는 요거다. 페리스 휠이라고 부르는 거는 조지 페리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설계를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처음에 이 조지 페리스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설계안을 가지고 갔을 때는 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돌린다는 거는 위험하다. 에펠탑처럼 그냥 딱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 시카고라는 게 오데호 미시간호의 호반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거 넘어진다. 그래서 다 반대했는데 이 조지 페리스라는 철골 전문가가 여러 전문가들의 그 안전성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철골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하고 이 휠을 만든 조지 페리스는 완전히 그때 당시에 동시대인이고 철골 전문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에디슨은 뭐 역대 엑스포가 열렸다 하면 꼭 나오는 사람이에요.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에디슨이 아마 역대 엑스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뭐 잡다한 것들은 조금 넘어가고요. 자, 여기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왜 나오냐? 조선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엑스포에 나간 게 세계박람회에 나간 게 바로 이때예요. 1893년.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여러분 학생들은 이 책을 보신 학생들은 아는 분들도 있는데 어른들도 이거는 잘 몰라요, 사실은. 1893. 네. 네,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 요거죠? 1893. 요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삼품이었는데 정삼품 참의내무부사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행정자치부 실장 정도 되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단장이 돼가지고 가서 요런 집을 졌어요. 요런 집을 져서 위에 기와갑 있죠? 그리고 위에 태극기 보이죠? 이때부터 우리 태극기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에 위에 기와는 현지에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올렸고 크지는 않았어요. 43제곱미터니까 뭐 열 몇 평짜리 조그만한 전시관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계박람회에 나와서 전시를 참가국으로서 당당하게 전시를 했던 모습이다. 네, 최초라는 게 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때 전시했던 품목들이 저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관복, 도자기, 뭐 부채 이런 우리 민속품들, 생활용품들, 의류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미국인이나 서양인들 눈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겠죠, 이게? 네. 맞습니다. 갓을 쓰고 다니고 갓 이런 것들 굉장히 신기하게 봤죠. 네. 자, 바로 이 조선관이 이 최대 전시관 안에 있었습니다. 부스로서. 네. 처음에 그 유리온실을 보다가 지금 이 건물을 보니까 요거는 정말 이제 또 의리의리하게 보이네요. 예. 자, 이거는 엉뚱하게도 우리가 아까 위에서 우리 태극기 봤죠? 네. 그 미국 사람들이 이 태극기를 보니까 참 이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네가 차용을 해서 철도 회사의 마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 지금도 쓰고 있어요. 노스퍼시픽 철도 회사는 그 다른 회사에 이렇게 합병이 돼가지고 망했는데 이 회사가 운영하는 철도들은 열차들은 다 남아 있어서 요거 아직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채팅도 남겨주시고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9세기고요. 이제 20세기로 넘어갑니다. 네. 자, 20세기 넘어와서는 미국이 이 세계박람회를 주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박람회가 이게 원래는 처음서부터 이런 그 국제박람회 기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뒤늦게 1929년에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19세기 말서부터 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이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결국은 미국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올리언스 뭐 이런 그 미국의 대도시들이 돌아가면서 다 열면서 결국 1939년에 뉴욕에서 최대의 박람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까지. 예, 그게 5번째 지금 우리 5번까지 왔어요. 예. 네, 10대 박람회라고 강사님이 그 많은 박람회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10개로 추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계 박람회의 규모를 보면은 관람객 규모를 보면은 처음에는 한 600만, 700만 정도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00년 파리 박람회에 와서 5천만을 돌파했어요. 처음으로. 네. 그리고 이 뉴욕 이때까지도 5천만을 돌파했었는데 그거를 갱신한 것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중일에서. 자, 뉴욕은 미래 세계를 주제로 이렇게 해서 100년 후의 미래 세계. 그러니까 2039년이 되겠죠?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그 타임 캡슐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몰라요. 타임 캡슐.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쓰는 물건을 다 모아가지고 땅에다 묻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 세대들이 이걸 파보라고 해서. 근데 그 나중에 언제냐? 자그마치 5천년 후에 이걸 개봉해라. 그래서 서기 6939년에 개봉하라고 이런 타임캡슐이란 말 자체를 이때 만들었어요. 이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이 타임캡슐은 개봉되지 않고 묻혀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네. 묻혀 앞으로도 4천 몇백 년 더 묻혀 있을 겁니다. 예. 자, 이게 엑스포 역사상에서 타임캡슐의 시도가 2번 있었는데 이 뉴욕에서 한 번 있었고 1970년에 오사카에서 또 한 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대전을 지나고 나서 엑스포가 상당히 성격이 많이 변모하는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2차 대전 때 원자탄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원자탄이 과학기술의 이 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엑스포에서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과학기술의 결과가 인류의 대량 살상의 결과로 나타났으니 이거 반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반성의 의미로 휴머니즘, 인간주의를 좀 강조를 하고 평화공존과 핵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1970년 오사카 이거 정말로 우리한테는 의미가 깊은 박람회인데 이게 7번이죠. 아시아 시대라는 게 이때까지는 아시아에서는 한 번도 엑스포를 연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에서 열리니까 너무나 우리한테는 이제 처음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엑스포라는 게 드디어 우리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 바로 이 1970년 오사카 엑스포였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월석이에요, 월석. 달에서 가져온 돌이야. 이거를 미국 전시관에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뭘 전시하면 좀 히트를 칠까 하다가 1969 이거보다 1년 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착륙을 처음 했죠. 맞아요? 달 착륙. 1969년이에요. 그래서 달에서 아폴로 11호가 가져온 달을 가지고 여기다가 전시를 했는데 이걸 보려고 뭐 굉장히 많이 줄을 서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돌이 지구돌이나 달돌이나 뭐 거의 비슷하네. 똑같아요. 뭐 그런 반응이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나 신기하게 히트를 쳤던 이런 전시물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그 태양의 탑이라는 상징탑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냐는 질문입니다. 돌은 미국이 갖고 갔겠죠, 돌을? 네, 미국이 어디가 스미소니안에 있든지 뭐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사에 있든지 스미소니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버리지는 않았겠죠? 달에서 가져왔으니까. 아주 기념물이 될 만한 거니까.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그 태양의 탑. 이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 만박 기념공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남아있어요. 자, 이게 당시에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규모 한국관을 졌는데 까만 그 기둥이 있잖아요. 저게 한국관이었어요.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한국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태양의 탑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네. 바로 옆에 태양의 탑이 보이네요.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히 건너뛰어가지고 2000년 한오버로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0으로 끝나는 해, 5로 끝나는 해에 끝나는 열리는 등록 박람회에 5년 개최 주기가 확립됐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됐고, 이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진원지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요한 엑스포입니다. 요거는 하노버의 한국관의 농악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벌써 10대 박람회 다음은 이제 9번입니다. 9번째 나왔어요. 네. 이거 혹시 가본 학생 없죠? 2010년 상하이에서 어느 기준으로 보나 역대 최대 규모의 이 중국이 뭐 했다 하면은 굉장히 큰 스케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박람회장 넓이, 또 뭐 참가국, 또 관람객 수, 또 뭐 전시관 수, 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최대. 여기 있는 빨간 건물이 중국관이에요. 이 중국관도 나무로 저렇게, 근데 저거는 한국 건축물이라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관을 저렇게 크게 졌고, 역대 자국 개최국의 전시관을 저렇게 크게까지 크게 진 데가 없었는데, 하여간에 아주 압도적인 전시회를 박람회를 열었던 게 상하이 엑스포입니다. 지금 가면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전경이 이 박람회 전체의 전경인 건가요? 부분이죠,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입구 쪽의 부분입니다. 보통 개최국 전시관을 입구에서 잘 가시권이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짓는데, 그럼 더 크다는 얘기네요. 물론이죠. 엄청나게 큰 규모였고, 황푸강변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개막식에서 하는 불꽃쇼. 아까 말씀하신 그 건축물이 저기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게 중국관입니다. 예. 그다음에 상하이 엑스포의 한국관. 이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에 한류 바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설명을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관 입장하기가 한국관보다 더 힘들다. 예, 한국은 비행기 타면 한 2시간이면 가는데 이거 보통 들어가려면 서너 시간씩 기다렸으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한국관이. 또 한국관도 그래서 역대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참여해 주시는 친구들이 뭐 2000년대에 태어난 친구도 있고요. 초당 이제 그 박람회를 얘기하면서 초당 70발씩 30분간 10만여 발을 폭죽을 쏘았다는 이 자기들이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대단하네요. 그 숫자 디테일이. 예. 근데 그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 예. 열심히 읽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몇 발을 쐈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중국이 역대에서 지금까지도 아마 이 기록이 안 깨질 것 같아요. 관람객 수를 우리가 보면 아까 1900년에 5천만 돌파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970년 오사카에서 6,300만 명 돌파했어요. 역대 최대죠. 근데 이 상하이에 와서 상하이 엑스포에서 7,300만을 찍었습니다. 이 기록은 아마 앞으로도 깨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인도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면 인구 대국이니까. 예, 그래서 이거 한번 관람객 수로도 역대 최대고 박람회장도 굉장히 큰 성대한 대회를 열었던 것이 2010년 상하이 엑스포다. 또 한국관도 그랬고, 그리고 또 특이하게 북한도 처음으로, 북한이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친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처음으로 엑스포에 나와서 이렇게 전시관도 열고, 이건 내부 모습인데 내부의 가운데다가 평양에 있는 주체사상탑 모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북한도 참여를 했었다는 것도 하나의 특이사항입니다. 그렇네요. 북한이 참여를 했다는 것도 조금 새로운 의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 상하이 엑스포장 박람회장에 남은 게 아니라 새로 졌어요. 나중에 7년 후에 개관한 BIE 공인 유일한 엑스포 박물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지은 건물이네요. 이후에 지어서 이런 상하이 엑스포장이 하나의 도시의 자원이 됐다. 상하이는 이 엑스포 치르면서 지하철을 엄청 깔아가지고 세계 최대 지하철 네트워크를 갖춘 800km가 넘는다 그래요. 예,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자산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에 왔어요. 앞으로 2년 후에
오사카 간사이에서 열리는 오사카에서 처음 아까 나왔던 게 몇 년이었죠? 1970년. 이야. 두 개 맞췄어. 70년에 70년에 오사카에서 열고 2025년에 여니까 지금 55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엑스포를 오사카에서 열린다. 이 간사이라는 말 집어넣은 거는 오사카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은 거고 열리는 건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이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는 곳이 오사카 앞바다에 인공섬이 3개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그 인공섬 중에 하나예요. 유메시마라는. 시마가 섬이고 유메가 꿈이에요. 그 꿈의 섬이에요. 네. 근데 이 섬을 지하 해저 터널까지 다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해 놓고서 이거를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서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떨어졌죠. 어디에 떨어져? 2008년에 어디서 올림픽 열렸어요? 맞아요. 베이징. 그래서 베이징에 져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올림픽이 못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빈 공터로 남아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2025년 엑스포 예정지로 개최지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 자체를. 그동안에는 그냥 완전히 그 공터였어요. 네,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마 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픽셀 아트로 장식된 한국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픽셀이 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기를 통해 가지고 반짝반짝거리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디스플레이 기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픽셀 아트라는 게 아주 정교하게 이게 우리가 두바이 엑스포에 가서도 이 비슷한 걸 했는데 그 박람회장 그 전시관에서 이 외면을 외벽을 장식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형태도 변해가지고 이 한글이 나왔다가 뭐 이 한자도 나왔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양을 나타내는 전시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왜 뒤로 돌아가지? 이거 앞으로. 네, 됐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예. 오사카 간사이까지 다 왔고, 일본이 55년 만에 이제 다시, 일본은 그동안에 4번 엑스포를 했어요. 우리나라 2번 했죠? 중국은 몇 번? 1번. 그죠? 1번 했는데 큰 걸 했죠. 큰 거 1방을 했고, 우리는 작은 거 2방을 했고, 일본은 4번을 했는데 이게 5번째 엑스포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엑스포에 앞서 있죠. 학생. 질문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69회 70회라는 거는 인정 등록을 합친 숫자예요. 네. 좋은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공부를 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박람회장 모습이 조감도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 가운데다가 박람회장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산이 유치 추진하고 있는 이 부산 엑스포 자리죠. 이거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자성대부두? 네, 자성대부두. 여기가 메인 전시 권역이 되는데 저기 부산 진영 앞으로 쪽으로 이제 메인 게이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거는 북항 재개발 조감도인데 이렇게 이제 북항이 다시 재개발되고 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부산의 이 스카이라인이 북한의 아주 얼굴이 아주 바뀌게 되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엑스포를 유치를 하면 그 개최지에서 다른 나라들이 전시를 함께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몇 개국이 참여한다? 보통 한 200개국까지 참여합니다. 상하이 엑스포가 그것도 또 최고인데 200개국 정도 됐고 보통은 우리 요즘 한 190개국 정도는 다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19개국이 다 단독 전시관을 만드는 건 아니고 합동으로 전시관도 하고 큰 나라들이 보통 단독 전시관을 하죠. 네, 질문. 혹시 저희 나라도 엑스포를 몇 번 했는데 그때는 몇 개국이 전시관을 열었나요? 우리나라 참가국이 몇 개였냐고요? 네.
대전하고 여수가 있었는데 여수는 180개국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대전은 그거보다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네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띄워놓은 모습이 부산 엑스포 박람회장 조감도인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것을 이제 대략적인 스케치를 그린 거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 왼쪽이 국제터미널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이고 그 왼쪽으로 지금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저 끝에가 저 미군 부두죠. 7부두 뭐 그쪽이고 가운데가 이제 자성대 부두 이쪽이 하고 자성대 부두에 보면은 그 사일로 곡물 사일로가 있잖아요. 사일로 뭔지 알아요? 이거 저 앞에 있는 거요. 예?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는 이거. 이거 곡물 저장 창고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부시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위에다가 전망 루프도 만들고 밑에다가 문화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돼 있어요. 이게 부산항이 이렇게 되면 참 멋있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부산이고 여러분들이 향유할 이 부산의 이 외형부터 이렇게 바뀌고 이 안에 들어갈 또 인프라와 또 소프트웨어가 굉장한 것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엑스포 퀴즈라고 좀 부르자. 응? 이렇게 해서 엑스포 퀴즈쇼가 지금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에서는 이 세계박람 엑스포를 만국박람회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만국박람회란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만국박람회를 줄여서 만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박세대라는 게 있는데 이 만박세대가 1950년대 후반생부터 60년대 초반생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노벨 과학상을 탄 사람들이 여러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나카 고이치라는 분인데 다나카 고이치 이분이 그 사진도 남겨놓고 글도 많이 남겼어요. 내가 오사카 엑스포 때 가가지고 찍은 사진 돌아다니면서 쓴 후기를 많이 남겼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게 다나카 고이치 이분은 1959년생이에요. 지금 64세인데 이분이 특이한 게 대학밖에 안 나왔어요. 박사가 아니야. 대학 학부만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명문대학도 아니야. 도호쿠 대학이라고 그 뭐 동경제대나 무슨 뭐 와세다 이런 데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화공 기사로 일을 하다가 고분자 질량에 관한 그 개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2002년에 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을 일본에서는 만박 세대의 대표주자다. 만박 세대의 대표적인 과학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도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하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꿈과 영감을 주어서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그 인물들 많이 키워보자라고 해가지고 중국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세박이라고 불러요. 세박이 뭐냐? 세계 박람회를 줄인 말이에요. 중국 발음은 스보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애 이름을 스보라고 졌어요. 예? 애 이름을 세박이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이 박씨 같은 박세박이라고 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럴 정도로 했고 우리도 그래서 이 엑스포가 부산 엑스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부산 엑스포 키즈가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때 부산 엑스포에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이게 뭐 내 미래가 여기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꽃피울 수 있는 장이 됐다. 이런 아마 후기를 남기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엑스포를 유치를 못할 시에 지금의 자성대 부두는 외형의 변화가 없는지 이런 질문과 그렇다면 박람회장은 엑스포가 결정이 되면 짓는 건지에 대한 비슷한 질문입니다. 박람회장은 엑스포가 결정이 돼야 짓는 거고요. 이 자성대 부두나 1부두에서 뭐 7부두까지 쭉 전부 지금 부산 신항을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러 가기 때문에 북항은 재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엑스포를 안 하더라도 재개발을 하는 거고 엑스포가 올해 11월에 이제 BIE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개최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북한 재개발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상의를 해서 어디를 먼저 하고 지금 엑스포장에다가 까는 지하에다가 까는 통신이나 상하수도나 뭐 이런 전부 북한 재개발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네. 엑스포장으로 쓰고 나서 북한 재개발로 넘어가기 때문에 훌륭한 건물들을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꼭 유치해서 부산의 변화를 보고 싶다는 우리 윤희 님이 또 남겨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엑스포나 엑스포 참가를 한다면은 이 유치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해야죠. 각 나라들이 이번에는 몇 개 나라가 신청했다? 아시는 분 있어요? 6개. 네 개 나라죠, 네 개 나라. 네 개라고 나라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서로 격축을 겨루고 회원국 투표로 표결로 11월 27, 28일 그 무렵에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의 질문이 있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자성대 원래 일본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부산 진성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 자성대보도만 그냥 자성대로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 이거는 고 대표님이 대답해 주시죠. 네. 네, 좋은 질문이다. 지금 아마 부산 진성 이렇게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의 고유 명사는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일제 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북항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세대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작년부터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부산이 언제 채택된 거예요? 채택 아직 안 됐죠. 채택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채택이 아직 안 됐죠. 그럼 이 후보예요? 그냥? 이 후보죠. 지금 지금 4개 도시 후보 중에 하나예요. 네? 어디예요? 4개 도시가? 오데사, 리야드, 로마, 부산 이렇게 4개가 지금 이야. 경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거.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또 질문 하나를 받아보겠습니다. 만약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엑스포가 있나요? 그 다음엔 아직 안 정해졌죠. 지금 이 6년 후의 것을 7년 후의 것을 지금 정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는 2035년에는 아직 절차가 시작이 안 된 거죠. 너무 앞을 내다봤지만 아주 좋은 내다보는 그런 눈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관들은 엑스포가 끝난 뒤에 어느 나라에 소유해요? 전시관은 우리나라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대부분의 전시관들은 임시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철거를 하게 되고 처음서부터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남기겠다 그래가지고 짓는 건물들이 있어요. 아마 부산 엑스포가 되면 그 지금 현재 부산 진역 쪽으로 메인 게이트가 생기면서 들어가면서 가장 가시성이 높고 잘 보이는 그런 지역에다가 개최국 전시관을 짓게 되는데, 즉 한국관을 짓게 되는데 그건 아마 한국 건축물로 짓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서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볼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국가 중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유치가 어려울 것 같나요? 라는 러시아는 자기가 포기했고요.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포기를 안 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크라이나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는 이탈리아가 2015년에 밀라노를 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꼭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 엑스포 개최지가 부산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50대 50이죠. 뭐 리아드가 50, 부산이 50. 로마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리아드도 오데사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판도라는 게 있으니까 개최국 회원국들이 지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해 보면 대체로 부산과 리아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사실은 두바이 엑스포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열심히 뛰어가지고 앞서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국이 뒤늦게 열심히 뛰어서 최근에는 비슷비슷해진 것 같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정말 11월 달에 가서 총회를 열어봐야 개표함을 열어봐야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죠, 맞습니다. 요 채팅창에서도 제발 저희가 51%로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글 남겨주셨네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더라도 엑스포가 우리가 유치해서 탈락을 하더라도 부산은 남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보통 엑스포라는 게 유치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1300일 정도 되거든요. 유치를 하고 있는 신청을 하고 있는 기간이 그다음에 유치가 확정이 돼서 개최가 확정이 돼서 열 때까지가 한 6년 내지 7년이 걸려요. 이 사이가 뭐 한 2700일, 뭐 2800일 이 정도 돼요. 그다음에 실제로 엑스포를 여는 기간이 한 180일 정도 돼요.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앞에 1300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한 200일 뭐 이렇게 뭐 150일 이 정도 남은 건데 아마 이 유치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던 부산 시민들의 이 참여의 의지라든지 개최 의지 같은 것들이 그냥 무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남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네, 또 질문 중에 하나가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역대 가장 멋진 엑스포 개최지는 어디인지. 가장 큰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예. 그 다음에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었던 거는 1970년 오사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스포가 서방 선진국들의 전유물이 돼 있어서 그들의 잔치라고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걸 동아시아로 가져와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살려낸 거예요. 동아시아 3국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국 2번, 일본 4번, 중국 1번 하면서 동아시아가 이걸 주도하면서 이거를 되살려냈다. 그래서 오사카하고 상하이가 굉장히 인상적인 엑스포이고 성공적인 엑스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손든 친구 질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엑스포에서 만든 유물 중 어떤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유물이 요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실제로 물건들을 많이 전시를 했잖아요. 아까 보면 뭐 심지어는 뭐 월석도 가져오고 말이죠. 온갖 물건들을 많이 전시했는데 요즘 엑스포장에 가보면 그렇게 물건 자체가 많이 있지는 않고 이거를 디지털 미디어로 디스플레이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건이 막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본 물건은 로봇인 것 같아요. 로봇이 1933년 시카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야 로봇이 이렇게 일찍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때 움직이면서 말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로봇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보면 아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인공 보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역이나 공항 같은 데 가면 서 있으면 보도가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무빙 사이드 워크 그래. 영어도 잘하네. 무빙 사이드 워크. 그런데 이 인공 보도가 H.G. 웰즈라는 뭐 소설가가 있는데 이런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던 거예요. 마을과 마을을 인공 보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다니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그거를 엑스포장에서 시전을 했거든요. 파리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어떤 점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지 한번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 여수 엑스포 했을 때요.
여수 사람들이 그 엑스포장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왜 갔냐? 뭐 전시도 많이 봤지만 그 주요 전시관들에서요 자기네 나라 음식을 파는 음식점 식당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많이 먹었는데 저희 친척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데 우리 친척분 한 분은 주말마다 가가지고 먹어가지고 한 30개국 나라 정도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음식을 다 먹어보려면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 근데 여수에서 한 번에 비행기 타지 않고 세계 여행을 나는 다 했다 생각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이건 뭐 아주 한 예에 불과한데 우리가 엑스포가 열리면은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 거. 또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주위의 분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런 거대한 지구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각국의 운영 요원들이 도우미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뭐 친해지고 가서 사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교류의 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진짜 비행기를 타지 않고 30여 개국의 음식을 맛본다는 게 정말 그런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네, 아주 공감 가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실시간 계시는 분들 중에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완벽한가요? 혹시 책을 보시다가 그러면 이제 저희 뭐 수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혹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서 뭔가 질문이 생긴 것이 있다 또는 강사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반에 에펠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에펠탑이 출입구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박람회장 이름이 뭔가요? 그 박람회장 그 출입구가 에펠탑이라고 하셨는데 그 박람회장의 그 이름 전체적인 이름이 따로 있을까요? 그 지역? 네네네. 그 지역 샹드마르스예요. 샹드마르스라는 게 예전에는 군사훈련하던 그 벌판이었는데 그 샹드마르스라는 지역에서 파리는 계속해서 이걸 열면서 이게 에펠탑이 쓰면서 1889년에 에펠탑이 쓰면서 이게 뭐 유럽의 관광 1번지가 됐고 세계 관광 1번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아까 제가 가보고 싶다고 했죠.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엑스포를 제일 많이 개최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이 개최한 나라는 어디예요? 프랑스인 것 같은데요. 프랑스 5번이었으니까. 네.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로는. 근데 미국이 수는 많은데 나중에 소도시에서 아주 작은 볼품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넉스빌이네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사실은 미국 엑스포에 대해서는 이 국제 박람회 기구하고도 마찰도 많았고 그 미국은 좀 자기 멋대로 한 게 좀 있어요. 강대국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한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숫자는 많은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념비적인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엑스포를 개최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상하이나 오사카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엑스포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공부하시면서 메모해 가시면서 하면 더 좋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아무래도 중국하고 가까워서 가까이에서 열리는 것에 참여를 했던 거고 그 시기에 2010년 그 시기에 뭐 우리 이 인천 그 아시안 게임에도 대표단 보내고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북한이 그때 당시에 그 무렵에는 외부적인 활동을 조금 강화하던 시기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어요. 유치한다기보다 초청을 했어요. 가까운데 너희도 꼭 와라 이번에는.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저 전시관을 짓고 이렇게 원래는 참가국 자기네 돈으로 져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그런데 아마 중국에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한 도움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채팅으로 주신 질문 중에 부산에서도 우리 북항이라는 이곳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북항을 지금 엑스포장으로 택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고
정말 이 부산이 엑스포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난 저희 북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항이 어차피 이 신앙을 지면서 이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여기다가 박람회장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전시관들 헐 거는 철거할 건 철거를 하고서 거기다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계속 미래 세대들이 사용해 나갈 도시 구조를 올린다는 거는 너무나 그 훌륭한 그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강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마지막 우리 차시의 퀴즈쇼 있죠? 여기에 있는 힌트가 아마 중간중간에 나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어때? 좋은 시간이셨나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지금 이 함성이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강의 중에 이제 끝나고 난 이후라도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으로 또는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강사님 오늘 수업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런 그건 저한테도 아주 새로운 경험이 됐고요. 여기저기서 엑스포 관련한 컨텐츠들을 강연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우리가 엑스포 퀴즈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좀 김연아 퀴즈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예? 이 엑스포 퀴즈라는 말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선 되새겨볼 내가 엑스포 퀴즈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아주 즐겁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우리 저희 실시간에서는 우리 사인도 받았고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질문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수업 시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즐거우셨다고 하셨죠? 네. 자, 부산 월드 엑스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지식과 이 갈망이 조금 더 높아졌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질문도 다 저희 이제 질의를 했고요. 많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진을 촬영할까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아카데미를 주최하고 계시는 우리 국제신문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신문 제가 여기 구독 이 QR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우리 매번 이 수업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기관이고요. 요거 저도 해놨거든요. 국제신문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 창에 메인 페이지가 이제 국제신문 창으로 바뀔 거고요. 여러분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도 요걸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 눌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수업은 6월 9일 금요일 우리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세계 박람회가 가야 할 미래와 경제 산업에 대한 소개로 이학규 박람회 연구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 엑스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 5차시 수업에 부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소개해 주신 퀴즈분들에게는 간단한 시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서 책을 읽으면서 매 차시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멋진 아이디어를 고민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앞에는 또 만족도 조사 QR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모두 이 만족도 조사 꼭 반드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부산 월드 엑스포 퀴즈쇼 아카데미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한 번 더 마무리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차시 5월 12일 날 또 온라인으로
오늘 우리 사상고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6월 9일 똑같이 온라인으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7월 7일은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구에서는 아이디어 소개를 김도관 부산연구원 부산지역경제교육센터장님과 함께 하고요. 그 다음 7월 14일은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쇼 안내와 모의 퀴즈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지막 7월 15일에는 모의가 아닌 우리 본 대회가 퀴즈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차시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요. 마지막 우리 퀴즈쇼에서 유종의 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질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오픈 채팅방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셨던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함께 오신 학부모님들도 감사를 드립니다.